자, 이번 시간은 기본 강의 7주차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 413페이지부터 봅니다. 기본서 413페이지 보면 이제 건축 허가가 끝났고 뭐가 나온다? 건축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건축 신고에 관해서는 첫 번째 뭐부터 나오더냐? 원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건축물인데 규모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 뭐만 할 수 있다? 신고만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럼 신고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허가 대상 건축물인데 규모가 작거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만 해도 되고 신고하면 허가받은 거로 본다라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사항입니다. 원래는 허가 대상이다. 근데 신고만 하래. 누구한테?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만 신고합니다.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권자잖아, 예외적으로. 근데 그자한테는 신고하는 건 없습니다. 구청장 또는 군수한테만 하면 되죠. 그래서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들한테 신고만 하면 뭐 받은 거로 본다? 허가 받은 거로 본다. 허가 의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또 있죠. 성격에 보면 올해 새로 신설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은 그 신고를 받았죠. 자, 그러면 신고받았으면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 수리 여부, 신고를 접수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 그런 것들을 며칠 내 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그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에는요, 언제까지 그 신고 수리 접수할 것인지 안 할 건지 통지하는 날짜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으로 다 새로 신설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접수했으면 접수할 거냐 말 거냐 그 판단하는 걸 5일 내에 그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뭐와 관련된 건가?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나 또는 도시계획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그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거치거나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다른 기관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협의나 또는 확인 등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역시 5일 내에 그 심의나 동의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신고인한테 통지합니다. 원칙은 신고서를 수리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신고받은 날부터 접수한 날부터 5일 내에 통지해 줘야 되지만 이런 뭐가 필요하다? 심의나 동의나 협의나 확인 등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5일 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해 주고 신고 수리 여부는 며칠 내에 통지한다? 신고인에게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5일 내에 통지할 것, 협의나 심의 등이 필요하면 그때는 20일 내에 통지하는데 먼저 5일 내에는 그렇게 필요하다는 걸, 그런 심의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5일 내에 통지하고 신고 수리 여부는 20일 내에 통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또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더라. 신고해놓고 공사 착수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더라. 그러면 뭐였다? 신고의 효력은 자동 상실됩니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뭐 할 수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신고사항일까? 이제 여기 신고사항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소규모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 같은 거. 작은 규모로 증축을 한다, 개축을 한다, 재축을 한다. 그럴 때는 허가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한다. 이때 소규모라는 게 얼마죠? 바닥 면적이 할게 85제곱미터 이내에서만 증축, 개축, 재축한단다. 자, 여기 기존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 요만큼을 뭐 했단다? 새로 증축을 했답니다. 또는 기존 건축물을 그 내부를 개축하거나 재축을 하는데 바닥 면적이 할게 85제곱미터 이내에서만 한답니다. 그럴 때는 허가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신고만 할 수 있다. 다만 조심할 거 3층 이상인 경우로서, 자, 건축물이 몇 층짜리입니까? 1층, 2층, 3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할게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말기가 무슨 말인지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원래는 기존 건축물이 얼마 있었다? 100제곱미터 있다고 가정하죠. 그럼 100제곱미터에다가 85제곱미터 이내까지 증축을 한단다. 그럼 100에다가 85를 증축하면 그거는 원래는 무슨 상이다?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몇 층짜리다? 3층 이상짜리인데 100제곱미터래. 연면, 바닥 면적 이렇게 합친 게 그 연면적이죠. 그 연면적이 다 합친 게 100제곱미터인데 그때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인 경우로만 한정해서 한대. 그럼 100제곱미터의 10분의 1이면 얼마죠? 10제곱미터입니다. 요럴 때는 기존 건축물이 3층짜리인데 3층 이상 되는 건축물인데 100제곱미터짜리에다가 증축하는 건 85 증축하는 것까지가 신고사항이 아니고
그거의 연면적의 10분의 1인 10제곱미터 이내까지만 증축하는 거, 요것만 신고사항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0제곱미터 이상 증축한다면, 그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증축한다면 그거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라면 보세요. 이제. 그럼 100제곱미터는 10제곱미터만, 500제곱미터는 500제곱미터의 10분의 1인 연면적, 그거의 10분의 1인 50제곱미터, 요거까지만 증축할 때 또는 개축 재축할 때 그거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50을 초과하는 증축을 한다면 그거는 허가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 만약에 종전께 800제곱미터라면 800제곱미터의 10분의 1이면 얼마죠? 그의 10분의 1 해버리면 그때는 8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 80제곱미터까지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증축, 개축, 재축이 되고, 만약에 80을 추가한다면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 건축물이 800이 아니라 1000제곱미터라면, 그럼 1000제곱미터의 10분의 1 하면 얼마가 되죠? 100제곱미터 되잖아. 그럼 이 100제곱미터 이게 신고사항일까? 아닙니다. 신고는 85제곱미터 이내까지만 하는 것만, 증축, 개축, 재축은 그것만 신고사항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더냐? 자, 원칙은 기존 건축물에다가 증축을 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개축, 재축을 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된다? 바닥면적이 아니라 85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된다? 원래는 신고사항입니다. 근데 기존 건축물의 규모가 작아요. 얼마가 안 된다? 자, 물은 최대가 85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는, 연면적 85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는 작은 건축물이래. 근데 층수는 3층 이상 된대. 3층 이상이 돼. 그러면서 규모는 작다. 그럴 때는 그거 위에다가 85까지 하는 거 다 증축해 주는 거, 그거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85 이상 이내에서 증축하는 거 다 신고사항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만 그렇게 하는 걸 증축하거나 개축, 재축하는 걸, 그것만 신고사항으로 하고, 초과되는 건 허가받으래.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규모가 10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그럼 연면적 100제곱미터면 그거의 10분의 1, 10제곱미터만 그때는 신고사항. 10제곱미터 초과되는 건 허가받아. 또 만약에 기존 건축물이 500밖에 안 된다? 그럼 500제곱미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10분의 1인 얼마만? 그때는 50제곱미터. 거기까지만 증축, 개축, 재축하는 건 신고사항. 그걸 초과되는 건 허가받아라. 만약에 800제곱미터라면 800제곱미터의 10분의 1인 80제곱미터까지만 신고사항. 근데 기존 게 1000제곱미터라면 이제 커졌죠? 그럼 1000이라면 10분의 1인 100제곱미터까지가 신고사항이 아니고, 그때는 85까지만 신고사항이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가 85를 초과해버리면 85까지만 신고사항이라는 얘기고, 만약에 85가 안 된다면, 10분의 1이 85가 안 된다면 그 안 되는 그 숫자까지만 증축, 개축, 재축은 그것만 신고사항. 아셨습니까? 그렇게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숫자로 다 잘 정리하세요. 500제곱미터일 때는 3층 이상인 건 50제곱미터까지만 신고사항. 800제곱미터라면 그의 10분의 1, 80제곱미터까지만. 만약에 1000이 된다면 1000의 10분의 1인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그때는 85 이내까지만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사항. 그렇게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지역 안에서? 관농자 지역 안에서. 관농자가 어디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럼 도시지역 외인 시골 지역에서 이런 시골 산 있는 데다가 뭘 진답니까? 저도 이런 자연인 주택이나 줘놓고 살고 싶은데, 하여튼 저런 산 속에다가, 그런 관농자 지역에다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다. 동시유권입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다. 199까지만. 그 다음에 층수는 3층 미만이니까 2층이죠. 2층까지만. 그런 식으로 3층짜리 안 돼. 3층 미만이니까 2층까지만 짓는답니다. 그러면 이런 시골 지역에다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작은 건물을 짓는다면 그건 뭐만으로 할 수 있다? 신고만으로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관농자 지역 안에 뭐가 지정됐습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위험지역이 지정됐다면 어디 안에? 관농자라는 시골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방제지구다, 붕괴위험지역이라면 그런 데서는 비록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작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구역 안에서는 무슨 대상이다? 그거는 신고 대상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예외가 있다. 자, 세 번째는 대수선 중에서 원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 허가받아라 그랬잖아. 근데 대수선 중에서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첫째, 작은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이런 작은 건축물 있죠? 그런 걸 대수선하는 건 신고만으로 해도 좋다. 첫째고. 두 번째는 주구주부의 해체가 없는 내기, 보지, 방주, 의담화. 있었죠? 내기, 보지, 방주, 담화.
이렇게 썼잖아. 그때 내기부지방주 6가지만 무슨 자 들어가는 거? 수선하는 거. 자, 내력벽의 변면적을 30cm 이상 수선하는 거. 또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방화벽, 방화구에 의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거.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거. 바로 그 수선들. 그런 것들은 주구주부 해체 없이 그렇게만 수선만 한다면 그건 허가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신고되는 대수선이다. 신고사항인 대수선입니다. 또 소규모 건축물로서 어떤 것들이 있죠? 첫째,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부터 이하밖에 안 되는 건축물을 짓는 것들. 신축. 규모가 연면적의 합계 100제부터 이하밖에 안 되는 작은 건축물을 짓는답니다. 그런 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높이를 3m 이하에서만 증축을 한답니다. 건축물을 증축을 하는데 높이가 3m 이하만 증축하는데 이 높이가 이게 높이가 3m야. 그러면 신고만으로 해도 좋다 말이고,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짓는데 건축 조례가 정하는 대로 표준 설계도서라는 건 건축물을 지을 때 너무 특수구조 건축물을 짓지 말고 좀 그런 건 검증이 안 된 것들은 잘못 졌다가는 붕괴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건축물을 짓을 때는 이렇게 짓는 게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다라는 그 샘플 모델이 있습니다. 그 샘플 모델대로 짓는 걸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건축물입니다. 그중에 건축 조례가 정하는 것들은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됩니다. 또 공지사례다가 오이공장 짓는 것들. 그럼 공지사례 뭐죠? 공업지역, 지구다리 계획구역 중에서 산업유통형, 그다음에 산업단지 안에다가 공장을 짓는데 작은 공장을 짓는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부터 이하이고 2층이야. 500제부터 이하 2층이야. 그래서 공지산에다가 5이 공장을 짓는다. 5이 공장을 짓는다면 그런 공장 짓는 건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공지산이 무슨 뜻입니까?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쪽 산업유통형, 그 다음에 산업단지 다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공업지역도 공장 짓는 거, 산업단지도 공장 짓는 거,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산업유통형 다 공장 짓는 지역들입니다. 그럼 공장 짓는 지역에다 공장을 짓는데 무슨 공장 짓는다? 규모가 작은 거. 2층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부터 이하 되는 거. 이걸 거꾸로 5이 500제부터 이하. 그래서 오이, 우리가 수박, 오이, 참외, 또 오이 공장을 짓는답니다. 그건 작은 공장 짓는 거죠. 그럼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작은 공장을 짓는다. 신고만 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또 마지막,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읍 또는 면적에서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읍면적 시골이죠. 농수읍면,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한 읍이나 면적에서 뭘 짓답니까? 창고를 짓는데 연면적이 200제부터 이하, 축사나 작물재 회사 등을 짓는데 400제부터 이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창이, 창고는 200제부터, 축사, 작사는 400제부터라고 됐죠. 그래서 창이가 축사하고 작사한다. 그래서 창이라는 건 이회창. 옛날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있었죠? 이회창이가 옛날에는 대통령 후보 했었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은퇴했잖아. 근데 옛날에는 국회의원 됐었잖아. 저 농수면 시골죠. 저 충청남도에서 국회의원 했었어요. 대통령 이제 못하고 나서. 그때 거기서 뭐 했었죠? 창의가 축사하고 축사하고 작사한다. 축사라고 하는 건 결혼식장 같은 데 가서 축사하잖아요. 국회의원에 가서. 또 뭐도 하죠? 작사. 노래가사도 만듭니다. 그 노래가사 제목이 그때 뭐냐? 아, 옛날이요. 라는 노래가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옛날이요. 참 좋았죠. 그때 총재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됐을 때는 참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끝내 대통령 못했잖아. 그래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아, 옛날이라는 그런 노래가사를 작사하고 있다. 그래서 창의가, 이회창이가 어디서 농수읍면 지역에서 창의가, 이회창이가 축사하고 작사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상이다?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여기까지죠. 자, 다음 페이지 가설건축물. 이때 가설건축물이 뭐죠?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입니다. 즉 영구건축물이란 반대말이죠. 영구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만 쓰자. 그걸 임시로 설치하는 걸 가설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건축 허가받고 지어야 되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축조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 있다. 건축하는 건 허가받아라, 축조하는 건 신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 있더라. 어떤 것들이죠? 원래는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됩니까?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입니다. 여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없어요.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요, 건축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왔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더냐? 국토의 개미 유경관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그럼 국토법 제64조라는 게 무슨 내용일까? 자, 우리 국토의 개미 유경관법률에서 뭘 배우셨습니까?
어디다가 도로 만들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됐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다. 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거죠. 그러면 그로부터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뭘 하라고 했었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올해 이제 말부터는 바뀌어요, 저게. 그래서 그 2년이 아니고 3개월로 확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 그럼 올해대로 그냥 현재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됐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자 다시 말하면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고 그로부터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1단계, 2단계 구분되는 거 있었죠?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할 거냐, 3년 후에 할 거냐, 1, 2단계 나눠지는 그걸 수립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은 됐는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3년 이내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 이게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는 뭐 하면 된다고? 그때는 그 땅에다가 일부 개발행위 허가받고 할 수 있더라. 도로 나겠다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지 않았다?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내도 여기 도로 낼 계획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럼 3년 동안 이 땅 섞지 말고 일부 개발행위 허가받고 하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허가받고 하는 게 세 가지 있었죠?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공점을 설치하는 것,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 세 가지는 허가받고 이 안에서 가능하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뭘 지찬 얘기야? 가설 건축물을 지찬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가설 건축물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국도법 제64조에 적합할 것. 지금 말한 대로 이런 2년이 지났는데도 단계별 집행이 수립자거나 1단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 이런 요건에 적합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을 허가해 주겠다 이 뜻이죠. 또 이 가설 건축물은 4층 이상이 아닐 것 하고 됐습니다. 그럼 4층 이상이 아니라는 건 몇 층이야? 3층 이하라면 된다는 얘기죠. 또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철골이나 철근 같은 걸 사용한 콘크리트 건축물은 영구 건축물이거든요. 이건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년 후에는 도로 낸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3년 동안만 임시로 쓰자 이 말이니까 가설 건축물은 임시지. 그리고 영구 건축물인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안에다 뭘 설치하지 말래? 전기나 수도나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그러다 전기나 수도나 가스 같은 새로운 시설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또 공동주택 같은 분양 목적이 아닐 것. 분양하면 뭐합니까? 3년 후에 뜯어낼 건데 그럼 그 분양이라는 의미가 없죠. 따라서 분양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5가지 요건을 갖추면 가설 건축물 허가받고 이 안에다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럼 그거 말고 나머지 건축물들은 가설 건축물들은 다 뭐다? 그거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축조 신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재해복구나 재난수습 위한 응급처치들 또는 흥행이라든지 전람회라든지 공사용 가설 건축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대상이다? 축조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잠깐만 여러분들 기본서 한번 볼까요? 기본서 418페이지 보시면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해가지고 418페이지 박스 속에 쫙 나옵니다. 그 몇 가지? 11가지가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요게 작년도에 시험 문제가 거기서 출제됐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면 4번에 오시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했잖아.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우리말로 뭐라죠? 모델하우스. 바로 모델하우스 같은 것도 임시로 설치한 거잖아. 그런 것들은 그것도 뭐죠? 그건 축조 신고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몇 번? 6번에 보면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 우리 공사의 현장 같은데 경비용 그런 가설 건축물 있죠? 그래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무슨 대상이 된다? 신고만으로 해서는 가설 건축물이 된다. 등등 그런 것들이 작년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일부는 이런 건 축조 신고만 하는데 그럼 존치기간은 몇 년일까? 존치기간. 자, 다만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협의에 관한 것이 새로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요 협의, 요거 뭐죠?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또는 축조 신고를 받은 때는 가설 건축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또는 축조하겠다고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예, 그거와 관련돼서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되고, 그때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은 며칠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15일. 웬만한 건 거의 15일이에요. 협의 요청을 받았다?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냐? 15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5일 이내 그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협의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그 협의기관이 아무런 말을 안 해. 그래 알았어. 내가 동의한다. 안 한다.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고 15일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뭐한 것으로 본다?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우리 법이 이번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꿔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협의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 따라서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계속 지연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버렸어. 앞으로 15일 이내 협의 요청이 되고 그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이 15일 이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한 것으로 본다? 그때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진도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 이것도 여기만 정되는 게 아니라 웬만한 법에는 다 이렇게 법을 개정해버렸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존치기간은 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인 건 3년 이내입니다. 왜 3년이죠? 아까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3년 내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3년 동안만 쓰자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거니까 원래는 3년간만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도로 안 냅니다. 그러면 그 도로 만드는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뭐 할 수 있어? 연장할 수 있다. 3년 지나도 도로 안 만들어? 그럼 계속 연장하면 된다는 얘기다. 반면에 신고 대상인 건 이것도 축주 신고 대상인 건 몇 년? 존치간. 원래는 3년입니다. 다만 공사용인 건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거 계속 써도 됩니다. 만약 공사기간이 4년이면 4년 동안 계속 써도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존치기간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되면 원래는 뭐 해야 돼? 원래는 철거해야 되죠. 따라서 뭘 해야 됩니까?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들은 건축주에게 통지해 주랍니다. 누가 통지한다?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건축주한테 당신 땅에다가 설치했던 그 가설건축물 말입니다. 존치기간이 다 끝나갑니다. 따라서 30일 후에는 존치기간이 끝나니까 철거하십시오. 또는 연장 대상이 되니까 연장 허가나 연장 신고하십시오. 라는 걸 통지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며칠 난다?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면 연장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신고 대상인 것으로서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그건 연장 신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연장 허가 신청, 연장 신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허가 대상인 건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해야 되고 신고 대상인 건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하라. 그리고 허가권자는 이 특시특도 시장수구청장 있죠? 이자들은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통지할 것. 그리고 건축주는 연장 허가받을 건지 연장 신고할 건지를 각각 그걸 신청하거나 신고할 것.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숫자들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라고 했죠. 그럼 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딴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있습니다. 건축물은 자기 건물이니까 지가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관리자가 임명됐으면 관리자가 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파트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관리주체가 임명되면 그 관리자가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축물이 제대로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기점검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죠. 첫째, 아무거나 정기점검하는 게 아니라 정기점검 대상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중이용 건축물, 우리 아까 16층 이상 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있었죠. 바다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판문종, 그 다음에 여관종 있었죠. 그런 것들은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이것들은 정기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아까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들, 집합건축물 하면 무슨 말이죠? 구분소유권을 갖는 건축물들, 바로 아파트 같은 거, 연립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근데 연면적이 아까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건축물들은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하자.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주택법에 보시면 주택법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죠.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에 보시면 공동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 예를 들면 300세대 이상 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관리주체를 두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관리주체를 둔다는 건 관리사무소장을 반드시 둬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관리사무소장 같은
관리사무소장 같은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그런 공동주택은 무슨 법을 적용받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건축법에서 따로 그건 관리에 관한 걸 적용하지 않겠다. 그건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규정을 적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여기서는 정기점검을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안 한다는 얘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다. 다중이용업, 여러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용하는 업으로 쓰는 용도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들. 또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했습니다.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 말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기본서에 보면 나와요. 아까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다 면적이 5천 이상 되는 것들이죠. 반면에 준다중은 바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000 이상 되면 준다중이고 5000 이상 되면 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 어떤 것들? 특수구조 건축물들. 특수구조 건축물들. 아까 있었죠? 누가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 기둥 사방 순명이 차양을 보쌈했었잖아. 그죠? 차양 보로서 그게 3m 이상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들. 이런 것들은 정기점검이 필요한데 정기점검은 언제 해야 될까? 이거죠. 자, 건축물 다 졌으면 뭐였죠? 사용 승인 받는다 그랬죠. 건축물 다 지었다?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난 날. 그날을 무슨 날이란다? 여기서는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다 짓고 사용 승인 받았고 10년이 지나면 이 건물은 뭐 된다? 이제 노후불량화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축물을 쳐놓고 몇 년이 지나면 건물이 이제 노쇠하기 시작한다? 10년으로 봅니다. 10년이 지나면 노후불량화가 이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해놓고 그때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뭐 해야 된다?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사용 승인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일이라고 정하고 그 기준일로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년마다. 다만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걸 사람이 기억할까 까먹을까? 까먹죠. 왜요? 아니 사용 승인으로부터 10년이 지났고 그로부터 2년마다 하라고 했으니까 12년째 하는 거잖아. 그럼 12년이 된다는 걸 누가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죠. 날짜를. 자기 생일도 매년 돌아오는 것도 까먹고 사는 사람이 12년 후에 생기는 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모르죠. 따라서 누가 알려주란 얘기야?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 맨날 할 일 없어서 다리 책상에다 올려놓고 콧구멍만 쉬쉬고 앉아있는 그 할 일 없이 코딱지만 띄고 있는 그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 있잖아. 그 자들이 뭐 하란 얘기야? 알려주란 얘기입니다. 뭘 알려주란 얘기야? 이거 정기점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란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알려주죠? 그 기준일로부터. 요거 10년 됐죠? 10년이 지난 날, 그날이 기준일이죠.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바로 2년이 되는 날이 뭐 하는 날이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3개월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10년이 지났죠?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정기점검을 하는 날이니까 그 정기점검이 되는 2년이 되는 날에 3개월 전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알립니까? 규약께서는 3개월 후에는 뭐 하는 거니까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되니까 빠짐없이 정기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이러이러한 처벌이 있습니다. 라는 걸 3개월 전까지 미리 통지하라,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것도 기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도 있다? 등기 촉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등기 촉탁은 뭐냐? 자, 원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호적이 있죠. 건축물 호적을 뭐라 한다? 등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그래서 등기부 있죠. 그럼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해야 됩니다. 또 뭐도 있죠? 건축물 대장. 그래서 소유권에 관해서는 그 등기부가 있고 사실은 호적은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뭐 하라는 얘기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건축물 대장에다 그런 걸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건축물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다 등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행정청인 자들은 등기를 촉탁한다고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가 자기가 직접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이 대신 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제도를 등기 촉탁 제도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건축주 지가 등기해야 될 걸 자기가 하지 않고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이 대신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왜요? 내가 직접 등기하려면 일단 뭐가 들어간다? 등기료가 들어갑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맡게 되잖아. 당연히 등기하는데 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내 돈 안 들어가도 된다. 두 번째, 내가 안 돌아다녀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게 내가 등기하는 게 아니라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이 대신 등기해주는 등기
촉탁 제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만 등기 촉탁하죠? 4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 자, 지번이 변경됐다.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면 내가 등기부상에 있는 내 주소 같은 거 그거 기재하는 거 내가 등기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해가지고 다 변경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도루명 주소라고 있었잖아. 그죠? 그걸 새로 시작했잖아. 그래서 종전에 있던 주소를 없어지고 도루명 주소로 다시 올려지는 거 여러분들이 따로 등기합니까? 가만히 계셨어도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그 속에 전부 다 주소가 새로 도루명, 가루명 주소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죠? 그거는 특시특도 시장군수이 대신 등기를 촉탁해서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그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 내용 중에서 뭐가 변경된답니까? 면적, 구조, 용도 또는 층수가 변경된답니다. 그럼 이 변경되는 걸 다시 등기부에다가 그 변경되는 걸 여러분들이 등기 신청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계셔도 누가 할까요? 사용 승인 받은 내용 중에 변경된 게 있죠. 면적이나 구조, 용도, 층수가 변경되면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해야 되죠? 바로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찾아가서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면적이나 구조나 용도나 층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잖아. 그거 변경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해야 돼. 그럼 그 변경 신청을 접수한 누가?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어디다 그 사실을 기재하고 건축물 대장에다가 그 사실을 기재하고 다시 그 서류를 어디 보낸다? 바로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디는 찾아가야 된다?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찾아가서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만 하면 여러분들의 활동은 끝. 그걸 접수한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내용을 다시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신규 등록은 제외. 무슨 말이죠? 건물 처음 져서 사용 승인 받잖아. 그때 사용 승인 들어가는 그거는 누가 등기를 해야 된다? 건축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다 짓고 나서 소유권 등기하잖아. 그때 그 등기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등기료를 여러분들이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특시특도 시장군수청에 대신 등기해주지 않습니다. 또 철거신고나 멸실신고도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것도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합니다. 아까 요 내용에서 앞에서 원래 나오는 내용인데 심화 과정에서 볼 거야. 건축물이 철거하려면 철거 예정일 사전에 미리 철거 신고하셔야 됩니다. 멸실됐으면 홍수 등으로 사라졌으면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에 다시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걸 철거 신고, 멸실 신고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하죠?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걸 접수한 누가?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그 건축물 대장에다 철거됐다는 사실 또는 멸실됐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그렇게 기재해놓고 다시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등기 촉탁 사유라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다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다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올라간 내용하고 건축물이나 토지 대장에 들어간 거하고 또 그 등기부상에 올라간 거하고 서로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공시법에서인가? 시험 문제 납니다. 어디하고 어디가 다르다?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에 기록한 내용하고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은 서로 다르다? 그때는 뭐가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한다.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이 우선합니다. 왜 그러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에다 먼저 기재해 놓고 그 기재된 내용을 등기소에다 등기를 촉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은 대장이고 그 사본이 등기소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사본보다 우선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는 뭐가 나오죠? 공개공지 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공개공지라는 건 뭐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 자, 대지는 안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안전해야 된다 해서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 대지에다 적용한다. 그래서 원래 적용도 나오는데 그거는 심화 과정에서 보도록 하자.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공개공지를 설치하라 라고 했었죠. 이때 공개공지가 뭐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지 안에다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여기 분수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이게 공개공지라는 걸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형물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해 줬잖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랍니다. 어디서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까? 첫째, 용도지역 중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네 가지가 있었죠?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클린상업적. 그 다음에 준공업적. 그 다음에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어디는 빠지죠? 전용주거지역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러 번 났었습니다. 왜 전용주거지역은 공개공지가 없을까요? 전용주거지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을 짓지 않습니다. 공연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용 주거지역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을 못 짓기 때문에 공개공지 필요 없다. 그게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반면에 공업지역 중에서는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공개공지가 없습니다. 어디만 가나다 준공업지역에서만 짓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게 뭐죠? 일반 주거지역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일반 공업지역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공개공지 필요하다. 일반 공업지역 설치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외우는 방법 어떻게 했죠? 준상이가 일주일 만에 도시를 만들었다. 준상이 일주 도시 그랬습니다. 그럼 준상이 뭐죠? 이거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이게 준자만 들어가는 거. 준자 들어가는 건 용도지역 중에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합쳐서 준. 그 다음에 상업지역, 모든 상업지역. 그럼 준상. 준상이라는 사람 이름이야. 준상이가 뭐 했단다? 일반 주거지역 일주. 일반 주거지역 일주일 만에 뭐 했었죠? 도시를 만들었다. 준상이가 일주일 만에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데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어떤 것들이 공개공지를 설치하죠? 자, 상업지역. 여기가 지금 일반 상업지역이야.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다 공개공지를 확보할까? 아니고 일반 상업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상업지역, 여기 일반 상업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건축물만 운수급 판문종 시설로서 바다 면적이 약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 규모가 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 이런 뜻이야. 규모가 크다. 바다 면적이 5,000 이상 된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거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거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이게 운수급 판문종입니다. 그럼 운수급 판 뭐죠? 우리 운수업이라고 했죠. 운수업이 뭐죠? 자동차 같은 거, 그런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돈 버는 분들을 운수업이라 합니다. 그분들은 뭐죠? 매일 판문종을 올립니다. 우리 판문종이 말했죠? 판문점에 있는 그 평화의 종. 근데 그걸 판문점에서 평화의 종을 울리는 게 아니고 맨날 자동차 앉아서 사람들 마피한다고 빵빵거리고, 그죠? 자동차 옆에서 끼어든다고 빵빵거리고, 앞에 차 출발하는다고 빵빵거리고, 맨날 운수거하는 사람들은 맨날 판문종을 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빵빵거리는 게 판문종을 울린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운수겁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그러지. 그냥 급해가지고 앞차 안 간다고 빵빵거려요. 누가 새치기 들어온다고 조금 봐줄 것도 봐주지. 그것도 빽빽거려요. 마음이 참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뭐라 할까, 하루 종일 운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뭐죠? 예민해져가지고 좀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 어떻게 보면 왜 저런 사람이 운전을 하실까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운수갑에 종사하면서 판문종을 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운전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들이 되겠죠. 다만 판매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있습니다. 판매시설 중에서 무슨 농산물 유통시설. 어딜 말합니까? 가락동 농산물 유통센터. 이런 데가 바로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그럼 가락동에 가보란 얘기야.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가보면 뭐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 공개공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긴 의자 같은 거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 가시면 배추 5포기 사가지고 들고 돌아다니다 보면 다리가 참 아프잖아. 그때는 앉아 쉴 수 있는 공개공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하십니까? 그냥 배추 5포기 깔고 앉거나 아니면 날바닥에 그냥 앉으셔야 됩니다. 그럼 힘들잖아. 그래서 갈 때 먼저 농산물 유통시설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가시려면 그때는 뭐부터 한다? 공개공지가 없기 때문에 그 전날 대중목탕에 가가지고, 대중목탕에 가면 때밀이 하는데 가보면 거기 의자 앉아서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플라스틱으로 된 동그란 거 있죠? 그거 하나 살짝 꼽을 쳐가지고 훔쳐서 나오면 됩니다. 그때 나올 때 그냥 나오면 걸리니까 배에다 해가지고 수건으로 둘러가지고 옷을 입어버려. 그러면 배가 이만큼 나오죠? 임산부인 줄 알고 그냥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들고 나와.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가락동 농산물시장 갈 때 뭐 하냐?
자, 일단 바지는 치마 입으면 안 돼. 몸빼 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몸빼 바지 입고, 그 다음에 고무줄로다가 그 히프에다가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통을, 바닥을 히프에다 대고 끈으로 여기를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끈으로 묶어버리면 히프에 달랑달랑 붙어 있죠? 꼭 무슨 오리가 걸어듯이 뒤에다 달고 걸어 다니면 됩니다. 그러다 다리 아프죠? 아무 데나 주저앉으면 됩니다. 아무 데나 앉아도 거기 뭐가 있으니까, 예, 그 깔통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앉아도 괜찮잖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갈 때는 뭘 가져간다? 무통에서 때 닦을 때 쓰는 그 플라스틱통, 그 히프에다 차고 가야 된다. 그래야 거기는 공기공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그거로 사용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것까지 기억합니다. 자, 다중이용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들, 이것들은 공기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들이죠. 따라서 뭐부터 해온다? 설치해야 되는 대상 용도 지역은 이런 지역이고, 이런 지역인데, 즉 준상위가 일주일간 도시를 만드는 지역이 바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지역이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어떤 건축물만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판문중을 올리는 이러한 바다 면적의 5,000에서 된다는 그런 큰 건축물들만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때 얼마큼 확보할까? 확보하는 면적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를 정합니다. 즉 여기다 건축물을 지었다면 이 건축물 전체 대지 면적 있죠? 그 중에 10% 이하에서 10%를 할지 8%를 할지 5%를 할지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그 규모만큼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전체 대지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를 정합니다. 이때 이거 대지 면적이지 건축 면적 하면 틀려버려요. 대지 면적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공개공지를 그 대지 안에다 설치했다? 이쁜 짓 했어 안 했어? 했죠. 사람들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줬잖아. 따라서 너한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또는 높이를 건축주에게 완화시켜 주겠대. 뭐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 준다. 더 크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뭐만 완화시킨다?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최대 얼마까지만? 1.2배까지 완화합니다. 만약에 용적률이 원래 300%라면 300%에 1.2배니까 20%, 326. 그래서 300%에다가 20% 합치신 360% 용적률을 해주겠대. 높이가 여기 원래 50m만 한다면 50m에 20%에서 50, 10m 더 올려서 60m까지 짓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건폐율은 구체적으로 완화하는 게 안 들어있습니다.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완화한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다 완화할 수 있다고 대놓고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에 가봤더니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완화한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활용. 이런 공개공지를 만들면 이걸 뭐로 쓴단다?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동안에 60일 이내는 뭐로 쓴다? 문화행사를 열어도 좋고, 문화행사를 열거나 아니면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판촉활동한다는 건 백화점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서는 공개공지다.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에다가 땡처리 물건 같은 걸 놓고 팔아쳐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기분 나쁜 거야. 어? 문화행사 연다는 건 참 좋은 말인데 판촉활동할 수 있다? 공개공지는 그 오시는 손님들의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서 팔아먹는 거 해도 된다 이 소리잖아. 대단히 못마땅한 용어입니다. 그런 싸가지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합법화시켰습니다. 옛날에는 판촉활동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공지에서 1년 내내 판촉활동하고 있었어 사실은. 그래서 그걸 없앤다고 해놓고 60일 이내에서는 판촉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은근히 백화점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싸가지 없는 법조문이 들어갔다라고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오죠? 건축선이란 말이 납니다. 그럼 원래 건축선이란 건 뭐더냐? 자, 그림으로 한번 잠깐 그려보자. 여기 뭐가 있죠?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 있죠?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은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느냐? 건축물은 어디까지 지을 수 있죠? 원칙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바로 요 선.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이 노란 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건물 이렇게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경계선상에 이렇게 지어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많죠? 우리 밖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칫 착각하는 게 뭐더냐? 차도하고 인도하고를 헷갈려버려. 인도까지도 도로라는 걸 조심해서 생각합니다.
그럼 인도 끝난 데 있죠. 인도 끝나는데 건물이 거기서부터 쫙 올라간 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바로 차도도 있고 인도도 있다면 그 도로 인도 끝난 그 선에 건물을 바짝 올라가는 거. 이것이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보면 건물을 저렇게 짓습니다. 왜?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여기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항상 저건 아닙니다. 일정한 지역에 가면 아니래. 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이 노란 선 있죠? 이 선을 원래는 뭐라 부른다? 이걸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요 선까지 건물을 지어도 좋다. 이게 건축선이에요. 요 선까지 지어도 좋다. 근데 이 건축선이 대지 안으로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선이 대지 안으로 후퇴한다? 이렇게 대지 안으로 밀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빨간 선이 이제 노란 선이 아니고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그럼 건축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빨간 선까지만 건물을 지어라 이 뜻입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건물 짓는 걸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다 짓는 게 아니라 노랗게 짓지 말고 대지 안으로 후퇴해서 이렇게 빨갛게 건물 지랍니다. 바로 이 빨간 선이 뭐가 된다? 그게 건축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노란 선이 건축선인데 예외적으로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어떤 상가들이 쫙 질비하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디가 건축선이다? 이 도로하고 뭐하고 대지하고 접하는 선 원래는 이 파란 선이 이게 도로하고 대지하고 접하는 선이야. 이게 원래는 건축선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는 파란 선에서 저 대지 안으로 더 밀려 들어갔죠? 그래서 요 분홍색 이게 건축선이 되는 예외도 있더라. 그게 예외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회에 그렇게 예외가 있을까? 그 예외와 관련돼서 이건 원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라고 했죠. 이걸 원래 법률 용어는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소유너비 미달도로라고 쓰다가 그걸 뭐 우리말로 바꾼다고 해서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가 있는 게 이렇게 바꿨죠. 여기 소유너비라는 게 무슨 말일까? 소유너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너비. 이게 소유너비입니다. 뭐라고?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너비. 그럼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원래는 너비가 얼마였었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원칙적으로 너비 4m 이상 되는 건축물로 써라고 했었잖아. 우리 어디 나왔었죠? 아까 이 강의 첫 시간 첫 번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도로란 건축법상의 도로가 돼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그랬었죠? 너비 얼마? 4m 이상. 따라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최소 너비가 원래는 4m는 돼야 됩니다. 이 4m라는 게 어디서 나왔죠? 승용차 같은 일반적인 자동차가 두 대가 교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너비를 말합니다. 자, 원래는 자동차 한 대 이 너비가 얼마 되죠? 즉 사이드 미러부터 사이드 미러까지 우측부터 좌측 사이드 미러 있죠? 그 사이드 미러까지가 보통은 1850 정도가 됩니다. 그럼 1m 85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2m가 약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m, 2m, 4m가 되면 두 대 차량이 최소한 교차할 수 있는 너비가 된다. 그게 원래 3m입니다. 그럼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선 그 소유 너비는 원칙적으로 4m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소유 너비가 4m다 하면 또 틀려버립니다. 왜냐면 막다른 도로 있었잖아. 막다른 도로에서 길이가 10m 미만이면 그때는 너비 얼마면 되죠? 곧 2m만 돼도 건축법상의 도로 되잖아. 따라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그때는 소유 너비가 2m입니다. 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 되면 원칙적으로 너비가 6m죠. 그 6m가 소유 너비죠.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4m면 된다라고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있는 숫자들이 바로 어떤 때는 4m, 어떤 때는 2m, 어떤 때는 3m, 어떤 때는 6m 이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소유너비라 부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현재 원래 통과도로 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다닐 수 있는 것 차량과 사람이 다니는 일반적인 도로를 뭐라 한다? 통과도로라고 합니다. 그럼 통과도로에서는 원래는 너비가 몇 미터 해야 되는데 2m, 2m에서 원래는 소유 너비가 4m가 되는데 현재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 있네? 가운데 도로 나 있죠? 이렇게 그 도로가 현재 몇 미터밖에 안 된다? 2m밖에 안 되는 도로랍니다. 그럼 원래는 4m가 돼야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데 현재 2m밖에 안 된다? 너비가 2m밖에 안 되는 걸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소유너비 미달도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소유너비 미달도로에서는 어디가 건축선일까? 원래는 어디가 건축선이라고 그랬죠?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바로 이 선입니다. 현재 이 도로에
대지가 접하는 건 요선, 요선인데 그게 건축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디가 건축선일까?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즉 도로 이쪽에도 대지가 있고 이쪽에도 대지가 있다면 그때는 어디가 건축선이다?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도로의 가운데인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너비의 중심선에서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 후퇴한 선이랍니다. 그럼 중심선인 도로 가운데서 이쪽으로 소유너비의 2분의 1이니까 원칙적으로 소유너비가 4m인 도로에서는 4m의 2분의 1, 2m죠. 반이니까 이쪽으로 2m, 다시 이쪽으로 2m, 양쪽으로 2m, 2m씩 후퇴한 요 빨간 선이 뭐가 된다? 그게 건축선이 되더라, 이 뜻입니다. 그럼 빨간 선이 건축선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m, 2m 후퇴한, 즉 이 4m, 이게 소유너비가 요구하는 4m 되는 도로가 되죠. 바로 그 빨간 선인 이 4m 이 안에는 뭐가 된단다? 건축물 짓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그 뒤로만 져라. 그 대지 뒤로, 이쪽에서는 저쪽 반대쪽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저쪽은 저쪽 반대쪽으로. 거기만 건물질합니다. 그럼 여기는 왜 건축선을 이렇게 지겠죠? 이 4m는 뭐가 되겠나? 장차 건축법상의 최소한의 도로인 4m 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뭐 되죠? 다 철거해야 되잖아. 보상비 들어가야 돼요. 공사 지연돼요. 그러니까 아예 장차 도로로 예정지니까, 도로로 들어갈 예정지니까 지금부터 아예 건물 짓지 말라라고 요걸 건축선으로 찍어놓고 요 안에는 건물 짓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요때 요 면적들, 요거 지금 색깔 들어가 있는 면적들, 요거 요 면적들, 반대로 요 면적, 요거는 설령 도로로부터 아직 도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대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이건 도로 예정지지 처음부터 도로로 봐야 되지 저걸 대지로 볼 수는 없다. 건축법상의 최소한의 도로를 만들 도로 예정지지 그건 대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것이 첫 번째. 만약에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쪽 편에만 대지가 존재하고 이쪽은 도로가 가운데 있는데 한쪽 편에만 대지가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반대쪽인 이쪽은 뭐 있죠? 경사지나 하천이나 철도나 선로 같은 게 있답니다.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등이 나 있답니다. 여기 말하는 이게 여기 철도 같은 게 이렇게 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어디가 건축선일까? 자, 아까는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2m, 2m씩, 즉 소유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해서 건축선을 정했는데 여기서는요, 경사지 쪽으로는 더 이상 도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천, 철도, 선로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도로 내면 뭐 기차하고 자동차하고 빡치게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더 이상 도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경사지가 있는 경계선 있죠?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유너비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자, 그 경계선에서 소유너비만큼 물러난답니다. 그럼 소유너비가 몇 미터죠? 4m. 현재 도로는 2m 도로인데 여기서부터 4m로 후퇴한 요 빨간 선을 그걸 건축선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건물은 그 뒤로만 지래. 그러면 요 4m 되는 이 공간은 뭐로 보자는 얘기야? 도로 예정지로 들어갑니다. 도로로 들어가죠. 따라서 여기는 요 면적 있죠? 이것도 대지 면적으로 보지 않고 대지 면적을 제외하는 이것도 도로 예정지 면적으로 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말고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것 말고 또 뭐도 있더냐? 가각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 모퉁이에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도로가, 이런 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십자도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십자도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데 이 너비가 얼마 된다? 둘 다 8m 미만입니다. 전제 조건은 8m 미만이야. 이것도 이 도로와 이 도로 둘 다 8m 미만이라는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때 교차하는 각도 있죠? 요 각도들, 요 각도. 여기는 요쪽 각도, 이쪽 각도. 이 각도가 몇 도다? 적어도 120도 미만이어야 될 것이란 두 가지 조건. 두 개의 도로 너비가 8m 미만이고 교차 각도가 120도 미만이라면 그때는 문제되는 게 뭐죠? 자, 요런 데 보면 건물을 여기다가 바짝 지었다고 가정해봐. 대지 안에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그럼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데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죠? 또 여기서 또 차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돌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야? 여기를 깎자는 얘기입니다. 이만큼을 깎고 이렇게 깎고 놓고 요 안에는 건물을 쳐라 짓지 말라. 여기는 건물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 건물을 안 지었으면 이제 지워. 이거는 건물 못 지게 해서 지워. 이렇게 지워버려. 그러면 자동차가 뭐 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갈 때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요 뾰족하게 나온 이 부분을 깎아내는 거, 이게 뾰족한 부분이죠. 요걸 깎아서 요거는 건물을 못 지게 하는 것, 요거를 도로 모퉁이에서의 가각전제라는 말씀입니다. 거리가 짰습니다. 거리에 가짜 쓰고 각질 각자 이렇게 뾰족하게 각이지 못했다. 그러면 다 자를 전자를 씁니다. 잘라낸다 라는 뜻이야. 전 제거한다. 거리에 각진 부분을 자르고 제거해서 요거는 건물 묻히게 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여기는 건물 묻히게 이렇게 잘라내. 이거는 건물을 묻히게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돌아 들어가고 돌아 나갈 때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런 걸 도로 모퉁이에서의 가각전제라고 하는데, 요거 시험 문제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해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문제 풀이 할 때 한 번 정도 그때 보지.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 난 적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지정건축선. 자, 여기 지정건축선은 뭐더냐? 이거는요, 정상적인 도로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이 도로가요,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좁은 도로가 아니고 넉넉한 도로란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는 어디가 건축선이야? 당연히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이 선이 원래는 건축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또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가지 안에서 이 도로변에다 바짝 붙여줘서는 안 되겠다. 거쳐 좀 띄우자. 그게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몇 미터까지? 요거 4m 요거. 요 도로 경계선부터 4m 이내에서 도시지역에서는 4m 이내에서 따로 특시특도 시장수 구청장이 건축선을 뭐 할 수 있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걸 무슨 건축선 한다? 지정건축선이라고 표현하죠. 어디로부터? 도시지역에서는 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이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지정건축선에 표현합니다. 그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할 목적으로 그렇게 지정한 겁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도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도로 넓히기 위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요 면적, 요거 있죠, 요거 즉 지금 건물 묻히게 하는 이 부분, 이거는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는 거. 아까 소유 너비에 미달될 때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도로 예정지로 본다고 했지만 요거는 아니야. 도로 예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서 계산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그럼 이런 건축선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함부로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건축 제한을 받습니다. 건축 제한을 받는다. 첫 번째는 자, 건축물의 담장은 이런 말을 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여기 보시죠. 지금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저라 그랬잖아. 이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형태로 되죠? 자, 여기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지가, 이쪽에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대지가 두 개 있다 치자. 그때 건축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정되면 건물은 어디만 지란다? 그 뒷부분으로만, 뒤로만 건물 자라, 이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바로 이 빨간 선 뒤로만 건물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요게 도로입니다. 여기가 도로인데 이건 옆에서 본 거예요. 지금 옆에서. 이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지만 이거는 옆에서 본다. 그때 요까지는 뭐가 되는 거고, 이건 도로고,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띄워서 건축선이 있었죠. 근데 이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봤기 때문에 하늘보다 건축선이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걸 건축선의 수직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늘 쪽으로 건축선이 올라갔다, 건축선의 수직면이 이렇게 있다면 그때 여기다 건축물이나 또는 담장을 지을 때, 건축물 담장할 때는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건물 지면서 이렇게 넘는 식으로 건물을 져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수직면을 넘었잖아요. 만큼 이거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거.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땅속 있죠. 땅속은 이렇게 넘는 공간이 있어도 된다 안 된다? 괜찮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즉 위에가 지피면 위에 있는 부분에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지. 땅속에서는 밑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수직면을 넘어서 더 안으로 땅속에는 파고 들어가도 괜찮다. 그렇다고 한없이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요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겠죠. 어디는 안 된다? 이쪽 공공시설 밑에 있는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즉 도로 밑에까지 공간 들어가는 거. 뭐 서울에 있는 무슨 저 서초동인가 어디는 그 무슨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 밑에까지 파고 들어간 걸 허가냈다가 나중에 지금 대법원에서 그거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셔야 되는 거 수천억이나 들여서 해놨던 걸 일부 부셔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는데 바로 도로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건 안 되도록 법에서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표 아래 보면은 일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정리하죠. 또 하나. 자,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되는 부분. 이게 도로죠? 그로부터 4.5m 이하되는 이 부분은 내다 뭘 설치하죠? 출입구나 창문이 설치한답니다. 그럼 출입구나 창문을 뭘 때? 열고 닫을 때. 열었다 닫았다. 그랬더니 지금 건축선의 수직면이 여기인데 출입구를 열었더니 넘어섰죠? 창문도 넘었죠? 이러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어디까지만?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되는 부분.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다시 여기다 그려볼까요? 보세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선의 수직면은 이번엔 원칙으로 가자. 그럼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이게 건축선의 수직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대지입니다. 근데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건축면의 탐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했으니까 바로 건물은 이렇게 넘지 않도록 이렇게 지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더냐? 여기다 뭘 만들었습니까? 출입구 또 뭐 있죠? 창문이라는 걸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출입구나 창문을 지금 열고 닫을 때 문제는 열었을 때야. 그걸 밖으로 열었다는 얘기죠. 안쪽으로 열거나 옆으로 미는 문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밀어서 내는 이런 문을 만들거나 그랬다면 문제가 뭐죠? 자동차가 여기 지나가다가 이 문이 열려있으면 뭐죠?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차도 인도가 구분이 안 되는 도로에서는 이거 치고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만은 이렇게 열고 닫는 걸 밖으로 나오도록 하면 안 된다?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그랬습니다. 도로면이야. 여기서부터 지피면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4.5m 이하 되는 부분. 여기서 4.5m가 뭐죠? 우리 저기 고속도로 같은 거 달릴 때 터널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 지나가는 터널 지나갈 때 보면 통과 높이 얼마로 돼 있어? 4.5m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자동차에다 물건을 싣고 통행할 수 있는 법적의 최대 내포는 4.5m예요. 따라서 4.5m를 초과해서 실었다는 건 그건 통과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로면부터 4.5m 이하까지라는 건 건축물을 실었을 때 최대 높이를 말하고 그럼 자동차가 지나가다 보면 이거 다 부딪히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열고 닫는 건 이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는 괜찮아? 4.5m 초과되는 부분은 너무도 괜찮아. 왜?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아셨죠? 따라서 물론 닫았을 때는 건축선의 수직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열었을 때는 요건 괜찮지만 요 4.5m 이하 되는 이 부분에서는 출입구나 창문 같은 건 열었을 때 저렇게 부딪히도록 여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마지막 정리한 내용들에 우리 간단하게 지금까지 본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어디부터 왔었죠? 건축 신고. 자, 마지막 정리야. 자, 머리 한번 이렇게 돌리고. 가르치는 저도 힘든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저걸 줄줄 나가고 있으니 머리 아프죠?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꾸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따라갑니다. 자, 그럼 건축법의 마지막 오늘 강의 건축신고사항. 원래 건축신고라는 건 무슨 대상인데 원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인데 뭐만 하란다? 특시특도 시장군수구청에게 신고만 하래요. 그럼 뭐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특시특도 시장군수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신고를 접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해서 그 신청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다만 심의나 동의나 협의나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한 그런 건축물이라면 5일 내에 그건 심의 대상이다, 동의 대상이다, 확인 대상이다라는 걸 통지를 해주고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주면 됩니다. 또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다만 1년에 보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는 있어요. 원래는 1년 연장할 수 있죠. 그때는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럼 어떤 것만 신고할까? 작은 건축물들. 첫째는 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는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을 한다면 그런 건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층 이상인 건축물인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까지만 그때는 신고사항이고 만약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에서만이야 그때는 10분의 1만이 신고사항이고 만약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그때는 허가사항으로 갑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라면 그 500제곱미터의 연면적의 10분의 1인 50제곱미터까지만 신고사항이지 85까지가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50을 초과하는 것들은 그때부터는 허가받습니다.
만약에 기준 건축물의 연면적이 800제곱미터라면 그때는 80제곱미터까지만 신고사항이고 초과되는 건 허가받습니다. 무슨 건축만? 3층 이상들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라면 그때는 그 10분의 1인 100제곱미터가 신고사항이 아니고 85제곱미터까지만 증축, 개축, 재축 그거 할 때는 신고사항이라. 그래서 최대 상한선이 85고 그 밑에서 10분의 1이 85가 안 되면 안 되는 것까지만 신고사항으로 하자라는 뜻이죠. 두 번째, 관농자라는 시골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작은 건축물을 짓는다면 이건 신고만으로도 됩니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나 붕괴위험 지역에다가 이런 작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그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작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건 신고만으로 하고 또 주유구조부 해체가 없는 내기, 보지, 방주에 수선자 들어가는 것들은 그런 대수선은 다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또 연면적이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는 작은 건축물을 짓는 거 이거는 신고만으로 해도 되고 높이 3m 이하만 증축하는 것도 신고사항이고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짓는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들 또 공지산에다가 오이공장 짓는 것들 또 농수 운면적에서 창의가 축사하고 작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설 건축물이란 건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인데 어떤 때는 건축 허가 받는다, 어떤 때는 축조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건축 허가 대상이죠? 원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고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기 결정고시 됐고 그로부터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에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거기다가 앞으로 3년 내는 도로 안 낼 거라면 그 3년 동안이라도 일부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해 준다는 게 국도법 제64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됐는데 이때 말하는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스케일에 생겨먹은 거냐라는 걸 건축법에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국도법에서는 그냥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고 가설 건축물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건축법에서 첫째, 국도법 64조 이 요건에 적합해야 되고 4층 이상은 안 되고 3층이 하면 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져서는 아니 되고 전기나 수도나 가스 등 새로운 간섭,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해야 되고 공동주택 등과 같은 분양 목적이 아닐 때만 그건 허가 대상인 가설 건축물이 됩니다. 그 밖에 재복구나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축조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허가 대상인 것도 3년 이내고 신고 대상인 것도 3년 이내다. 둘 다 3년 이내라는 걸 기억합니다. 옛날에는 신고 대상인 건 2년이었었어요. 1년으로 더 늘려버렸습니다. 3년으로 다 통일했죠. 자, 존치기간이 다 끝나간다. 그럼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특시특도시장수 구청장이 건축주한테 야, 네 거 30일에는 존치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연장은 언제까지 하라 라는 것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 대상인 건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을 하셔야 되고 신고 대상인 건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라는 걸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누가 진단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되죠. 어떤 것들이 정기점검 대상이다? 다중용 건축물, 집합건축물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건축법상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그건 공동주택관리법대로 가면 됩니다. 또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들 준다중용 건축물 중에 특수구조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언제 하죠? 사용승인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 그날을 기준일이라고 정하고 그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데 정기점검 한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까먹기 때문에 알려주랍니다. 누가? 특시특도 시장수 구청장이 언제까지 알려주죠? 기준일로부터 요 10년이 지난 날 기준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 등기 촉탁이란 원래는 건축주가 지가 등기해야 될 걸 건축주가 등기하는 게 아니라 특시특도 시장수 구청장이 대신 등기를 촉탁하는 제도를 등기 촉탁 제도를 한다. 네 가지가 있죠. 첫째,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을 때 사용 승인 받은 내용 중에서 면적이나 구조나 용도나 층수에 변경이 있을 때 단 처음에 등기하는 신규 등록은 누가 해야 된다? 그건 건축주 지가 해야 되지 등기 촉탁 안 해줍니다. 또 철거 신고하거나 멸실 신고했을 때 그에 따른 등기부 정리는 누가 한다?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대신 등기를 촉탁합니다.
자, 공개공지 등은 어디다 설치하죠? 어떤 용도죠? 첫째는 준공업, 준주거적, 종공업적, 준자 들어가는 지역들. 그 다음에 상업적. 그래서 준상이라고 해서 준상이가 일반 주거적, 일주, 일동안 뭐였죠? 도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준자 들어가는 지역들하고 모든 상업지역하고 일반 주거적. 그 다음에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한 이런 지역에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무슨 건축물만? 이런 지역 안에 있는 이런 건축물입니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판문종을 울리는 사람들. 그래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판문종을 울린다 그랬죠. 운수업, 판문종. 그래서 바다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 다만 판매시설 중에서 농산물 유통시설,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가봐라. 공개공지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로서 건축주례가 정하는 것들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들입니다. 얼마나 확보하죠? 대지면적의 10분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구체적으로는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이런 공개공지를 확보했다, 이쁜 짓 했으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시행령에 가보면 뭐만 완화한다?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완화시켜준다라고 됐습니다. 자, 활용은 연간 60일 내의 기간 동안 거기다 공개공지에다 문화행사를 열어도 좋고 판촉활동으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됐습니다. 자, 마지막 건축선이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인데 원칙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이 건축선인데 예외적으로 건축선이 도로로부터 대지 안으로 일부 후퇴해서 더 들어가서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첫째, 소유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원래는 건축법상의 통과도로는 4m가 되는데 현재 2m밖에 안 된 이런 걸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디가 건축선이다?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이 아니고 그때는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면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유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들이 이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것이고 이때 요 안에 있는 요 면적들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반대로 이쪽에 한쪽에는 경사지나 하천이나 철도나 선로 등이 나 있어서 대지는 이쪽 반대쪽에만 있다면 그때는 경사지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유 너비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4m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고 그때 요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또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특시특도시장수 구청장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또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는 4m 이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건축선하고 도로 사이에는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이거는 포함된다. 자, 건축물이나 담장을 질 때는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어도 괜찮습니다. 또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뭐가 설치되죠? 출입구나 창문 등을 설치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되는 부분에 출입구나 창문이 있을 때는 옆으로 밀거나 안쪽으로 여는 문을 만들어야지 바깥쪽으로 밀어서 문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괜찮다? 초과되는 부분, 4.5m 초과되는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은 밖으로 열어도 그건 괜찮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 건축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상당히 어렵고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건축법은 말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자꾸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저도 처음에 건축법 공부할 때는 참 힘들었던 게 제가 무슨 이과대학 나왔습니까? 제가 건축학과 나왔습니까? 아니잖아. 저는 사회과학대학 나왔잖아. 모르겠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았던 거야. 그래서 건축법은 최대한 뭐 갖고 한다? 그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림 갖고 자꾸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또 건축법의 하나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고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미세먼지 상당히 심하답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셔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무슨 자세를 가져라? 프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된다.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